자, 정확한 발음 나가는 사람들 앞에 좀 보자. 지금 너네 학교 제가 프린트를 쭉 받아본 결과 거의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개념이야. 지금 공통적으로 계속 정확한 발음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어근이 뭔지, 접사가 뭔지,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덧붙이면 형태소가 뭔지, 이런 기본적인 문법 어휘들을 자꾸 여러분께 강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프린트를 집계해 본 결과. 그래서 요 어휘의 뜻들을 좀 몇 개 같이 정리를 하고 오늘 배울 단원으로 진도 나갈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만약 프린트가 있는 분들은 프린트를 참고하셔도 되고요. 프린트가 없다 하시면 여러분들 교재, 뭐 여백, 표지에 여백이 있죠. 거기에 적어두셔도 좋고, 아니면 뭐 그 전에 1주차 교재가 있어요. 그럼 1주차 교재에 우리 그 노트 부분 있죠? 그 부분을 따로 정리해 두셔도 좋습니다. 자, 우선 형태소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러니까 연달아 발음되는 현상을 얘기하면서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 이런 걸 같이 얘기했어요. 의미가 있는 거, 의미가 없는 거라고 좀 추상적으로 얘기하긴 했는데, 우리 어차피 하는 거 형태소가 정확히 뭔지까지 좀 얘기를 해봅시다. 혹시 형태소의 뜻이 뭔지 기억나는 사람? 오케이. 의미를 가지는 말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보통 부릅니다. 저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신백현은 잠깐 읽고 있어. 지문.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고 말의 단위입니다. 말의 단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문장을 하나 적어볼게요. 자, 이렇게 문장이 있으면은 이거를 형태소별로 나눠라 라고 한다면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끼리 쫙쫙쫙쫙쫙 끊으면 돼요. 그럼 어떻게 끊어야 될까?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 별로 끊는다면 우선 하늘, 하랑 늘을 끊으면 돼, 안 돼? 하의 의미 있어? 늘의 의미 있어? 이게 합쳐져서 하늘이 되어야지만 하나의 의미가 생기죠. 우린 그 하늘이라는 걸 하나의 형태소로 본다고. 애는 어때요? 뭔가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의미는 안 느껴져. 근데 우리가 얘를 조사라고 부르죠. 얘가 분명히 뭔가 하는 역할은 있다는 거예요. 그치? 그 다음 글자인 구름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얘도 구 따로 름 따로 얘기하면은 의미가 전혀 살아나질 않아. 이게 하나로 합쳐져야지만 의미가 생겨요. 구름, 클라우드라는 의미가. 그럼 얘도 이게 하나의 형태소라는 거고, 이라는 건 주어를 나타내주는 역할을 하죠. 그럼 뒤에 있다는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it과 다를 끊습니다. 이걸 형태소별로 끄는 거예요. 이걸 형태소별로. 자, 그럼 한 가지 더 우리 배운 거 기준으로 실질인지 형식인지 한번 적어봅시다. 자, 하늘 의미 있니 없니? 있어요. 그러면 실질 형태소입니다. 자, 애 의미 있나요 없나요?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의미가 없죠. 그럼 얘는 형식 형태소예요. 자, 구름은요 의미가 있죠. 얘도 실질이고요. 이는 의미가 없습니다. 형식이에요. 자, 그러면 있다의 it은 어떨까? 있죠. 우리 이런 애 이름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용언의 앞에 있는 놈? 다로 끝나는 글자의 앞에 있는 놈. 간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간. 이 녀석의 이름은 어간입니다. 그럼 어간은 의미가 있어요. stay의 의미는 it에 있는 거야? 다에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야. 그럼 얘는 의미가 있는 실질이고요. 뒤에 오는 어간 뒤에 오는 다 같은 놈을 뭐라 불러요? 미라고 부르죠. 얘는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의미가 없어요. 얘는 형식이라고 부릅니다. 한 걸음만 더 나가 볼게요.
형태소라는 걸 의미가 있나 없나로도 구분할 수 있지만 혼자 쓸 수 있나 없나로도 구분을 합니다. 우리는 그걸 자립이냐 의존이냐로 얘기를 해요. 밑에 적을게. 자립, 의존 처음 보는 거니까. 자, 그러면 하늘을 혼자 쓸 수 있니? 쓸 수 있죠. 그럼 얘는 자립입니다. 애는요? 애는 혼자 못 써요. 무조건 앞에 뭔가가 필요해. 그럼 얘는 의존이야. 구름은 마찬가지로 혼자 쓸 수 있어요. 자립입니다. 이는 혼자 못 쓰죠. 의존이에요. 그럼 이따의 이은? 얘 혼자 쓸 수 있니? 의존이죠. 뒤에 오는 다라는 얘도 의존입니다. 그럼 결론은 뭐냐? 일반적으로는 실질 형태소이자 자립 형태소고요. 의미가 있으니까. 반대로 형식 형태소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누군가와 같이 써야 하는 의존 형태소입니다. 근데 딱 한 놈만, 딱 한 녀석만 좀 다르죠. 누가? 얘만 다르지. 얘만 달라. 즉 어간은 어떻게 된다고? 실질 형태소이자 의존 형태소입니다. 중요해. 적어놔. 중요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옆에 넘어와서 어근이라는 게 뭔지 한번 볼게요. 자, 어근이라는 건 아니다. 의미를 가진 의미를 가진 단어라고 적어볼게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 그러면 우리 앞에서도 의미를 가지고 있는 녀석에 대해서 배웠어. 그 녀석의 이름은 뭐였어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실질 형태소였죠. 모든 어근은 그래서 다 실질 형태소입니다. 오케이? 자, 한 가지 더. 그러면 우리가 본 것 중에 이 녀석도 어간이라고 부르는 놈도 의미가 있는 거였어. 그러면 어근이라는 큰 개념 안에는 뭐도 포함되어 있다? 간도 포함이 되어 있다. 오케이? 너네가 이 두 단어가 비슷하게 생겨서 자꾸 헷갈려요. 어근이라는 건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모든 단어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큰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다로 끝나는 놈의 앞에 있는 이 어간이라는 녀석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어근이라는 큰 개념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오케이? 자, 얘랑 반대로 이 의미 있는 말에 달라붙는 녀석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냐? 접사라고 부릅니다. 접사의 뜻은 어근에 붙어서 의미를 더해주거나 제한합니다. 의미를 더해주거나 의미를 제한해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가 먹는 과일 중에 사과라는 게 있어요. 얘는 의미가 있니? 의미가 있어요? 그럼 얘 뭐야? 실질 형태소이자 우리 위에서 배운 얘들아, 입을 열어야 좀 머리에 들어가지 않을까? 근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사과가 좀 덜 익었어. 그럼 효주야 뭐라 그래? 풋사과라 그래요. 앞에 있는 요 풋이란 단어는 사과라는 큰 개념에서 덜 익은 놈이라는 의미로 확
제한해버리지. 그치? 그러면 이 풋이라는 애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접사라고 부릅니다. 접사. 근데 얘가 단어의 앞에 붙었네. 단어의 머리 쪽에 붙었네. 그래서 한자 머리 두자를 써서 두사라고 불러요. 오케이? 또는 잠깐 여기 옆에 이거 동그라미 지울게요. 또는 아니면 아예 이런 것도 있어. 우리가 어간도 어근이라고 그랬어요. 그치? 그러면 내가 이렇게 erase 하는 걸 뭐라 그래? 지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거를 하는 도구가 뭐예요? 지우개죠. 그러면 지우다의 지우까지가 뭐야? 지우다의 지우까지가 근이자 간이 돼요. 근데 이 뒤에 내가 개라는 단어를 붙였어. 그러면 지우다를 하는 도구라는 의미가 만들어진다고. 그럼 얘도 지우다라는 큰 범위 중에서 그런 도구라는 단어로 의미를 확 줄인 거예요. 그쵸? 제한한 거야, 얘를 말대로. 우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접사라고 부릅니다. 근데 얘는 뒤에 붙었네. 그 단어의 꼬리에 붙었다 그래서 꼬리 미자를 써서 미사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결론. 자, 접사는 언뜻 보기에 의미가 있어 보이죠? 근데 얘는 의미가 없다고, 그러니까 형식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형식 형태소고요. 그와 동시에 자립일까 의존일까? 의존 형태소입니다. 오케이? 지금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의 모든 학교의 프린트가 이 개념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이 본 거고요. 설명은 저 안 들어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안 들어있는 거 오케이. 혹시나 몰라서 진행을 하는 거니까 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선생님, 네. 네, 어간 안에 어근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간 안에? 아니, 세파라타 하면 세파라지 어간이고 파라시 어간이. 세파라타 하면 파라시 어간이죠. 그 어근 안. 새가 접사요. 그 세파라까지가 어근이에요. 거기까지는 어간이죠. 그러니까 작잖아요. 접사가 붙었을 때 단어가 확장하니까 그렇게 보일 수는 있는데, 제가 말하는 건 어근이라는 건 의미를 가지고 있는 범주의 단어들이 훨씬 많아요. 그 안에 이런 어간이라는 놈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 물론 유리 말대로 앞에 뭐가 접사가 붙어 있으면 단어가 어간이 길어지잖아. 그 안에 이제 정말 찐 어간이 담겨 있긴 하죠. 그런 의미로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의미적인 범주로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의미적인 범주로서. 자, 다 썼죠?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이번 주 클리닉을 오셔서 저한테 되게 많이 들어왔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 예외사항을 좀 몇 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외사항은 뭐냐면 저거예요. 한글 자음자의 발음을 좀 가지고 볼게요. 한글 자음자 발음.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우리가 연음할 때 뒤에 오는 말이 의미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대표음을 전환되고. 그쵸, 의미가 있으면 전환돼서 대표음으로 바뀌고 발음을 했어요. 의미가 없으면 그대로. 그냥 그대로 발음을 했어요. 오시, 오다네처럼 바뀌냐 바뀌지 않냐를 뒤에 오는 말의 의미 여부에 따라서, 실질적 의미 여부에 따라서 판단을 했죠. 근데 한글 자음을 발음할 때는 이게 조금 달라집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문제 풀면서 의문이 생겼을 거야.
우리 이 글자를 봤을 때 그냥 우리가 지금 배운 대로 발음을 한다면 어떻게 발음해야 돼, 효재야? 우리가 배운 대로 한다면? 디그? D가 맞지. 우리가 원래 배운 대로 한다면. 근데 그럼 틀리다고. 그럼 틀려요. 왜냐면 얘는 올바른 발음이 뭐냐? 효재야, 너가 맞아. 디그 C가 맞아요. 왜 이런지 설명을 해줄게. 우리가 지금 받침 발음이 몇 개라고 배웠어요? 받침에서 발음될 수 있는 자음은 총 몇 개다? 3개. 왜 얘? 아니라 7개. 7개다. 뭐뭐 있다? 간단한 거. 이 정도는 이제 쿡 찌르면 나와야 돼요. 가느다란 물방울 7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자음을 창제했을 때, 그러니까 이 자음들의 이름을 붙였을 때, 기역, 니은, 디귿 이런 걸 처음 창제했을 때는 받침에서 발음되는 게 원래 8개였어요. 8개였어. 이때는 똑같이 요 7개에 뭐가 추가되어 있냐? 시옷이 추가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디귿이란 단어의 원래 그 당시 처음 킹 세종이 만들었던 당시에는 디귿이란 발음이 어떻게 발음되는 게 맞았냐? 요렇게 발음되는 게 맞았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그대로 그냥 굳어져 버린 거야. 현대의 규칙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예외적으로 이 규칙 그대로 굳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뒤에 이가 붙든 을이 붙든 뭘로 발음을 하는 거예요? 시옷으로 발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왜 예외냐? 시옷이나 기역이나 비읍으로 바뀌고 연음됩니다. 시옷이나 기역이나 비읍으로 바뀌고 연음돼요. 그럼 봐봐. 지우야, 얘는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티, 으, 슬이 맞고요. 채윤아, 얘는 뭐가 맞다는 거야? 지, 으, 새가 맞다는 얘기야. 치읓도 마찬가지고. 그럼 얘는? 정아, 얘는? 피읍을 피읍풀이 아니라 피읍 불이 맞다는 거고. 효주야, 그럼 이건 뭐가 맞다는 얘기예요? 뭐야, 나 미쳤나봐. 얘는 뭐가 맞다는 거야? 히, 으, 새가 맞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알겠니? 근데 히읗이 왜 시옷이 되고 말이야? 히읗을 지금은 뭘로 발음해요? 히읗, 디귿. 디귿으로. 옛날에 디귿을 발음한 걸 전부 다 시옷으로 발음합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3단원 다 같이 봅시다. 우선 우리가 지문들을 총 보기 전에 먼저 좀 같이 봐야 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익숙하겠지만 설명 방법들을 좀 몇 개 설명을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미 다 배웠을 거라고 알아요. 이미 다 배웠겠지만, 그리고 몇몇 분들은 비문학 클리닉 하면서도 되게 많이 하지 않았니? 지우야? 주원아? 우리 그 비문학 클리닉 하면 여러분들 쓰게끔 하잖아요. 안 나지, 기억이. 클리닉을 와야 기억을 하지. 그쵸? 효재야? 효주야? 와야 기억을 하지, 와야. 비문학 클리닉을 하면 여러분들 비문학 노트 오른쪽 위에
전개 방법이라고 해서 이것들을 계속 적게끔 해왔습니다. 그 이유가 이 내신에 나오기 때문이었어요. 내신에 나오기 때문에. 자, 우선 첫 번째. 정의라는 게 있죠. 정의가 뭐니? GU. U. 아, 미안. 단어가 아니죠. 대상의 뜻이나 개념을 적은 문장을 우리는 정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등장을 하는 게 바로 뭐뭐란의 형태일 거예요. 뭐뭐란이라는 게 이 대상의 뜻을 쭉 정리하고자 하는 표지 중에 하나입니다. 뭐뭐란. 뭐 정의 정도는 너무 쉽죠. 그래도 요 정도는. 더 쉬운 거 하나 볼게요. 두 번째는 예시입니다.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돕는 문장이에요. 그럼 예시라는 건 어떤 표지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할까요? 말 그대로 예를 들어, 또는 물론 이런 표지가 아예 없을 수도 있고요. 또는 가령 뭐 이런 표지들이 등장을 하면 여러분들께 예시라는 설명 방법을 사용을 할 거다 라는 거고요. 여러분들 교재엔 아마 비교와 대조라고 나와 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저는 요거를 좀 쪼개겠습니다. 비교 따로 대조 따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비교는 뭘까? 도현아, 비교는 뭘까요? 비교 대상을 서로 뭐가 비교하는 거. 차이나는 주원아, 비교가 뭐야? 그렇죠. 뭐 두 대상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여러 대상들 사이의 공통점을 이야기하는 게 비교고, 그럼 반대로 유리한 대조는 여러 대상들 사이의 차이점을 이야기하는 게 대조입니다. 두 단어가 되게 유사해 보여요. 비교든 대조든 되게 유사해 보여. 그런데 비교는 공통점을 이야기하는 거고 대조는 차이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엄연히 달라요. 엄연히 달라. 이따 지문 보면서 다 하나하나 찾아볼 거야. 자, 그럼 이제부터 시작이죠. 너네가 가장 헷갈려하는 거. 자, 분류와 구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얘기할 때 꼭 예시를 드는 게 그냥 간편하게 동물인데요. 지호야, 동물이란 개념을 좀 세분화해서 나누면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생명체는 더 큰 개념 아닐까? 생명체라는 거 안에 동물과 식물이 있는 거 아닐까? 동물이라는 것 자체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나누면 새끼를 낳는 동물들을 뭐라 그래요? 날개가 달린 건 뭐라 그래요? 조류. 새끼를 낳는 포유류. 또 뭐 있니? 개구리 같은 양서류, 그죠? 뭐 파충류 등등. 일단 요 정도만 나눠볼게요.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거고, 그럼 조류를 또 나눠보면은
뭐 닭, 비둘기, 뭐 포유류도 2개만 얘기해 본다면 뭐 개, 고양이, 뭐 양소리라고 개구리. 내가 이렇게 나눴다고 쳐보자. 자, 그러면 동물은 조류, 포유류, 양서류 등이 있다 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 큰 개념을 먼저 얘기했고 상위 개념을 먼저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하위 개념을 이야기했어요. 우린 이런 설명 방법을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가 아니라 구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위 개념을 하위 개념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구분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또 교과서에는 이게 묶여 있어요. 근데 일단 찢어서 보도록 할게요. 구분이라는 건 위의 개념을 먼저 얘기하고 그거가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구분이에요. 그럼 반대로 조류, 포유류, 양서류는 동물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설명 방법은 분류가 됩니다. 하위 개념을 상위 개념으로 묶어서 설명하는 게 분류예요. 오케이? 알겠니? 효주야, 알겠니? 자, 요 밑에는 동물 대신 잠깐 지울게. 그럼 너네가 이제 분류와 구분을 이제 조금 알기 시작하면 반대로 이제 이거랑 구분을 헷갈립니다. 분석과 구분을 또 혼동. 지우야, 정신 차려. 구분과 분석을 헷갈리기 시작을 해요. 분석은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대상의 구성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대상의 구성 요소. 그러면 마치 동물을 구성하는 뭐 조류, 포유류, 아까 얘기한 뭐 양서류처럼 느껴져. 그래서 얘를 어떻게 우리가 분간을 해야 하냐라고 한다면 구분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종류입니다. 구분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종류예요. 종류. 반대로 분석이라는 건 정말 말 그대로 요소를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볼게. 자, 내가 시계의 종류를 이야기했어. 효재야, 시계의 종류라 그러면 뭐가 있어요? 시계의 종류가 뭐가 있어? 와, 매속 터져 쓰러지겠네. 효주야, 시계의 종류가 뭐가 있어요? 해시계요? 와, 어느 시대에서 해시계. 틀린 건 아닌데. 뭐 손목에 차는 손목시계가 있고 벽에 거는 뭐 벽걸이 시계 또는 뭐 뻐꾸기에 쳐놓는 뻐꾸기 시계 등등등 시계의 종류들이 있죠. 그치? 시계의 종류를 이야기하면 우린 이걸 구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계의 종류. 자, 근데 시계의 요소는 뭐가 있어, 주원아? 시침, 분침, 초침, 또는 뭐 숫자 하나하나 1부터 12까지의 숫자, 또는 뭐 태엽, 뭐 아니면 페이스, 뭐 가죽 끈, 이런 것들이 합쳐져야 시계가 완성이 되죠. 그쵸? 시계의 어떤 구성 요소, 방금 얘기한 시침, 분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설명 방법이라고? 분석이라고. 오케이?
구분과 분석은 종류와 요소로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훨씬 편할 거예요. 오케이? 자, 마지막. 전 이런 거 없는데요. 알아요. 아, 이거까지 있죠. 인과. 인과가 뭐니? 유리야? 원인과 결과. 가장 많이 드러나는 건 뭐뭐 해서 뭐뭐 해서 뭐뭐 하다 또는 뭐뭐 때문이다. 요런 표지가 가장 많이 드러나고요. 자,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저희 교과서는 이런 거 없는데요. 알아요. 그냥 알아만 두세요. 인용. 지효야, 인용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를 이렇게 갖고 왔으니까 그렇죠. 다른 말을 차용해 오는 거. 차용? 그냥 따오는 거라고 할까요? 좀 더 편하게 이해하기 쉽게. 다른 말을 따오는 거. 그래서 만약 따옴표가 붙어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무슨 인용? 그 사람 말을 내가 그대로 직접 가지고 와서 얘기한다 그래서 직접 인용. 요거 없이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간접 인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같이 지문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정전기가 겨울로 간 까닭은 이런 까닭은 어떻게 발음해야 돼? 까닭은이죠, 그쵸? 까닭은이 아니라 까닭은이 맞죠? 자, 깨알. 자, 정전기가 겨울로 간 이유에 대한 여러분들 지문, 가장 첫 번째 3-1의 지문입니다. 정전기 얘기죠. 시작할게요. 겨울만 되면 정전기가 기승을 부린다. 지금 난리지 않니? 정전기? 안 나요? 너네들? 난 진짜 자주 나는데. 정전기가 겨울만 되면 난리래. 그러면서 자동차 문에 손잡이를 잡을 때 찌릿하기도 하고 스웨터를 벗을 때 찌지지 거의 죽죠. 소리와 함께 폭탄 맞은 것처럼 머리가 변하기도 한다. 심지어 친구의 손을 잡을 때 정전기가 튀어 깜짝 놀라는 경우도 있다. 자, 여기까지가 뭡니까? 예시죠. 정전기가 겨울에 발생하는 지금 예시들을 보여줬어요. 단순히 예를 들어라는 표지가 없는데도 이렇게 불쑥불쑥 등장할 수 있죠. 예시입니다.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정전기, 도대체 이런 정전기는 왜 생기는 것일까? 라고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왜 질문을 할까? 진짜 궁금해서 너네한테 물어보는 걸까? 이거 마치 서리법 같은 거잖아. 진짜 궁금해서 너네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왜? 질문을 왜 해요? 너네들의 저거 청중이래. 독자들의 호기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질문으로 여러분께 제시를 합니다. 자, 그럼 너네 이제 호기심 궁금하지? 했어. 궁금하지? 자, 다시 보자 라고 들어가고 보니까 첫 번째 정전기 란 하고 나오네. 란, 동그라미 란. 아까 뭐뭐 란이 등장한다면 뭐다? 정의가 등장한다. 정전기가 뭔지. 정전기 란. 자, 형광펜. 전하가 정지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가끔 너네 문제 풀다 보면 뭐 전자가 정지에 있다, 뭐 전류가 정지에 이렇게 나오는데 다 틀려요. 다 틀린 복이야. 지문에 있는 걸 그대로 봐야 돼. 뭐가 정지 상태로? 전하가 정지 상태로 있는 게 정전기입니다. 그 분포가 시간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전기 및 그로 인한 전기 현상을 말한다. 쉽게 설명하면 밑줄 흐르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는 전기. 그래서 움직이지 아니하여 조용하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 정이라는 것에서 정전기라고 불렀대. 자, 여기는 그러면 정전기라는 말에 정전기라는 단어의 유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정전기라는 단어가 이렇게 만들어졌다. 정지한다라는 정자를 붙여서 정전기라고 부르더라.
단어의 유래, 왜 정전기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는가, 단어의 유래를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는 전기가 흐르는 물이라면, 자 현관비 치실게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는 전기가 흐르는 물이라면 정전기는 높은 곳에 고여있는 물이다. 아, 그러면 전기랑 정전기는 같다 다르다? 전기랑 정전기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죠. 다르다라는 거니까 지금 뭘 얘기하는 거야? 공통점이야 차이점이야? 차이점이죠. 그러면 대조라는 설명 방법이 쓰였다. 근데 물론 이 안에 숨겨진 것도 하나 있어요. 어쨌든 전기든 정전기든 둘 다 뭐다? 전기다. 그러면 그 둘 다 전기다라는 측면에서는 뭐도 되는 거야? 비교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쵸? 물론 대놓고 대조를 이야기하지만 이 안에 숨겨진 걸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면 비교도 있어. 공통점이야. 둘 다 전기거든. 둘 다 찌직찌직 거려. 전기야. 공통점이 있죠? 그치? 비교도 숨겨져 있더라. 정전기의 전압은 매우 높지만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는 전기와는 다르게 전하가 이동하지 않고 머물러 서서 위험하지는 않다. 그럼 얘는 뭘까요? 정전기는 위험하지 않대. 근데 너네는 알겠지만 전기는 어때? 전기는 어때요? 위험해요. 너네 220V에 젓가락 못 꽂아보면 어떻게 돼? 못 봐요. 우리 이제 영영 못 봐. 위험해. 그러면 전기랑 정전기는 또 다른 대조가 등장을 하네. 그쵸? 요것도 어떻게 보면 대조라고 볼 수 있죠. 전기는 위험해요. 근데 정전기는 위험하진 않아요. 대조. 어마어마하게 높은 곳에 고여있는 물이지만 떨어지지 않고 있어서 별 피해가 없다고나 할까? 랍니다. 그 다음 내려가 볼게요. 정전기가 생기는 건 마찰 때문이다. 때문이다 네모. 자, 정전기의 원인이 뭐래? 마찰이래. 그럼 마찰에 대한 결과가 뭐래요? 정전기죠. 그럼 이거 뭐야? 인과네. 원인과 결과네요. 그치? 때문이다. 원인과 결과네. 물질의 기본적 구성 단위인 원자는 원자 동그라미, 원자 핵 동그라미, 전자 동그라미 이루어져 있다 미주. 얘들아, 이루어져 있대. 그럼 뭐야? 이루어져 있다. 분석이죠. 구성 요소래. 원자는 원자 핵이랑 전자로 구성되어 있대. 구성 요소죠. 그럼 요소니까 뭐야? 분석이에요. 일부러 두 번씩 얘기하는 거야. 계속 집중해. 전자는 작고 가벼워서 마찰을 통해 다른 물체를 쉽게 이동하기도 한데, 전자가 이동하기도 한데, 생활하면서 주변의 물체와 접촉하면 마찰이 일어나기 마련인데, 그때마다 우리 몸과 물체가 전자를 주고받으며 몸과 물체의 어디까지 있냐? 몸과 물체에 조금씩 전기가 저장된다. 한도 이상의 전기가 쌓였을 때 전기가 잘 통하는 물체에 닿으면 그동안 쌓였던 전기가 순식간에 불꽃을 튀기며 이동하면서 정전기가 발생한다 라는 것까지 볼게요. 그럼 얘는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 문단은? 그렇지, 정전기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지. 정전기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몸이랑 물체가 닿으면서 마찰이 발생하고 그 마찰을 통해서 전자가 이동하면서 전기가 발생한다. 자, 그런데 정전기로 고생하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다. 지금 얘기했지만 저는 엄청 고생합니다. 저는 정전기 진짜 잘 나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건조한가 봐요. 우리 주변에는 정전기로 유별나게 고생하는 사람이 꼭 있다. 나 다른 사람에 많이 없을 땐 괜찮았는데 이들이 맞으면 어김없이 튀는 정전기. 왜 정전기로 고생하는 사람과 다를까? 라고 하면서 한 번 더
질문을 합니다. 이유는 마찬가지겠죠. 호기심을 유발하고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정전기가 언제 잘 생기는지를 보면 답을 알 수 있다. 우선 정전기는 건조할 때 잘 생긴다. 나처럼 습도가 높으면 공기 중에 수분이 전하가 흘러갈 수 있는 도체 역할, 이동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해서 정전기가 수시로 방전된다. 따라서 습도가 높으면 정전기도 잘 생기지 않는다. 여름보다 겨울에 정전기가 기승을 부리는 건 이런 까닭에서이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미안. 그러면 요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 건조하기 때문에 정전기가 잘 생긴다. 맞아요? 건조하기 때문에 정전기가 잘 생긴다. 만약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치면 요거는 어떤 설명 방법을 썼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요 두 문장을 봤을 때 정전기가 언제 생기는지 보면 답을 알 수 있다. 건조할 때 잘 생긴다 라는 건 뭐가 될 수도 있다? 과도 될 수 있다. 인과도 될 수 있다. 그럼 얘는 습도가 높으면 정전기도 잘 생기지 않는다. 습도가 높기 때문에 정전기가 잘 생기지 않는다. 그럼 얘도 뭐야? 마찬가지로 인과의 설명 방법을 갖게 되죠. 자,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보다는 적게 흘리는 사람에게, 지성 피부를 지니는 사람보다는 건성 피부를 가진 사람에게 정전기가 많이 생기는 것도 같은 까닭에서이다. 까닭 자체가 이유잖아. 이유. 원인이잖아. 원인. 그쵸? 정전기는 주로 물체의 표면에 존재하기 때문에 피부 상태에 따라 발생 정도가 달라진다. 둘째로 정전기는 전자를 쉽게 주고받을 수 있는 마찰에 의해 잘 생긴다. 전자를 쉽게 잃는 놈이 있고 전자를 쉽게 얻는 놈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나왔네. 뭐야? 예를 들면 지호야 뭐니? 예시요. 이따 나 검사한다. 털가죽의 종류는 전자를 쉽게 잃어요. 플라스틱 종류는 전자를 쉽게 얻어요. 이렇게 쉽게 잃는 것부터 쉽게 얻는 것까지 나열한 걸 뭐라고 부른대? 뭐라고 부른대? 대전열이라고 부른대요. 대전열. 쉽게 잃는다라는 건 정전기가 잘 발생한다 안 한다? 정전기가 잘 발생하지 않는다. 전자를 쉽게 얻는다라는 건 정전기가 발생한다. 그 빈도가 엄청 높다. 그러면 이것도 뭐예요? 털가죽은 정전기를 잘 잃어요. 전자를 잘 잃어요. 에보네이트는 전자를 잘 얻어요. 대전열에 대한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시죠. 대전열에 대한 예시입니다. 대전열에 대한 예시. 자, 이제 마지막으로 향해 한번 가보도록 하죠. 우리 몸은 전자를 잘 잃는 편이므로 전자를 쉽게 얻는 나일론, 아크릴, 폴리에스테르 같은 합성 섬유로 된 옷을 자주 입는 사람은 정전기가 친할 수밖에 없다. 잘 발생하는 사람에게 털가죽, 명주, 면과 같은 천연 섬유로 된 옷을 입으라고 말하는 데는 까닭이 있는 거다. 그럼 만약 이런 걸 무시하고 합성 섬유 소재의 스웨터를 입다가는 아따거라면서 비명을 지를 수 있대요. 그래도 이렇게 발생한 정전기는 인체에 큰 해를 입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매우 위험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또 나오네. 뭐야? 예시. 자, 위험한 경우 먼저 얘기를 합니다.
발화점이 낮은 기름 종류를 운반하는 유조차, 기름을 운반하는 차는 정전기가 만들어낸 작은 불꽃으로도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예시죠. 이를 막기 위해 유조차 뒤쪽에는 땅바닥으로 늘어뜨린 접지 장치가 달려있다. 왜냐면 땅은 전기가 통해 안 통해? 땅은 전기가 안 통하죠. 이 접지 장치를 통해 정전기를 땅으로 내보내는 것이다. 또 첨단 반도체 사업장은 두 번째 예시죠. 첫 번째 예시, 두 번째 예시. 그래서 다른 말이니까 지금 문단을 나눈 거예요. 다른 내용이니까. 정전기가 싸우는 전쟁터라고 해도 될 정도다. 반도체 부품은 정전기에 의해 쉽게 파손된다. 그래서 우리 그 옛날에 이렇게 카드 같은 거에 자석으로 막 이렇게 문대면 카드 작살나요. 카드 망가져. 그 이유가 이제 자기장 때문이지만 그 안에 숨은 원리를 뒤져보면 결국 정전기 때문이에요. 마찰이 생기면서 전기가 발생하면서 안에 내부가 파손되는 거. 그래서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정전기가 쌓일 만한 큰 물체를 절대 놓지 않는다. 또한 소매와 양말에 접지선이 달린 특수한 옷을 입고 반도체를 다룬다. 이처럼 정전기를 없애는 것이 산업 현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예시 두 가지 얘기했고요. 그렇다고 정전기가 마냥 해로운 것만은 아니다. 정전기는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데도 이용된다. 편리하게 하는 거. 첫 번째 예시가 뭐예요? 예시 1번 복사기. 이 종이에 잉크가 붙게끔 하는 것도 전부 다 뭐의 역할? 복사기에 정전기가 하는 역할. 복사기는 정전기를 이용해서 토너에 잉크 가루를 종이에 붙인다. 두 번째 예시 뭐래? 집진기. 공기 중에 먼지를 모은다. 식품을 포장할 때 쓰는 랩. 예시 세 번째 랩이 그릇에 쫙 달라붙는 것도 정전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롭기도 하고 해롭기도 하다. 그러면 정전기 특성 알았으니까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깜짝 놀라리를 줄일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세 번째 질문 참 많이도 하네요. 이제 거의 마지막이니까 내려서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선 적절한 습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럼 얘는 습도를 유지해라. 얘도 뭐니? 얘 뭐야? 얘도 예시죠? 뭐에 대한 예시예요? 그렇지, 예방 방법. 정전기를 어떻게 예방할래? 에 대한 예방 방법에 대한 첫 번째 예시. 습도 유지해라. 어떻게? 가습기나 어항으로 또는 크림을 바르래. 촉촉하게 하래요. 두 번째 예시. 물을 많이 마시라입니다. 건조하지 않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할 때는 특히 주의해라. 합성섬유 소재의 옷은 섬유 유연제를 넣으시고요. 피존 다우니 같은 거 넣으면 훨씬 원화될 거고 전기가 줄어든다. 중화하기 때문이다. 물론 천연 섬유 소재의 옷을 입는 게 더 좋다. 직접 닿는 부분이라도 정전기로부터 피부를 보호한다. 플라스틱 빗으로 머리 빗을 때는 물에 적셨다가 쓰랍니다. 뭐 이런 것들을 하래요. 이런 게 예방 방법이래. 또는 뭐 자동차 문을 열기 전에 손에 입김을 하고 불면은 습기가 생기니까 괜찮을 거고, 또 정전기가 튈 것 같으면 손톱으로 한번 이렇게 틱 쳐보고 잡으래요. 요지를 할 바에는 그냥 정전기 한번 튀는 게 낫지 않을까요? 뭐 어쨌든 예방하는 방법은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문단 보면 지금까지 정전기의 특성과 정전기를 예방하는 방법에 관해 살펴보았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으로만 연결된 정전기 이제부터 잘 다스려 포근하고 편안한 겨울을 보내자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당부를 하며 글의 마무리를 짓습니다. 요게 이제 정전기에 대한 지문이었고요. 여러분들 한 장 넘겨오면 젓가락 지문이 있어요. 요것도 길지 않으니까 후딱 보고
이제 막 그 본래 내용으로 좀 들어가서 빈칸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세계 인구의 약 30% 정도가 젓가락을 사용한다. 한중일 3국은 물론 베트남, 태국 등 일부 동남아 국가. 자, 여기까지. 얘 뭐야 그러면? 예시죠. 뭐의 예시? 젓가락을 사용하는 나라들에 대한 예시를 보여줍니다. 한국, 중국, 일본, 동남아, 태국, 베트남 등등 젓가락을 사용한다. 물론 포크가 어느 나라에서 쓰이든 사용법, 재질, 크기에 큰 차이가 없는 것과는 달리 형광펜 대놓고 다르대. 그럼 뭐야? 뭐랑 뭐를? 포크랑 젓가락에 대한 대조입니다. 포크는 뭐래? 포크 달라요? 아, 물론 뭐 4개 달렸냐 3개 달렸냐 2개 달렸냐 다르긴 하지. 근데 그게 사용법이나 어떤 재질이 다르진 않잖아. 재질도 다른가? 플라스틱,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쓰잖아. 플라스틱을 쓰던 나무를 쓰던 나무를 쓰던 뭐 쇠를 쓰던, 그쵸? 거의 대부분 포크는 똑같이 생겼어. 근데 젓가락은 사용하는 나라에 따라 길이, 모양 등의 차이가 있대. 그 일본 음식점을 가도 그렇지 않아요? 뭐 일본 음식을 먹던 뭐 중국 음식을 먹던 젓가락이 다 달라. 다 달라요. 각 나라의 식사 문화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발전해 왔다. 왔기 때문이다. 때문이래. 얘들아, 뭐야? 인과. 이 글에서는 한중일 3국의 식사 문화와 젓가락의 차이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차이를 볼 거래요. 아, 대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구나. 봅시다. 첫 번째, 중국이 온 식구가 커다란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한다. 그 막 중국 음식 가면 이렇게 둥그런 거 있죠? 막 그 유리 막 이렇게 돌려가면서 먹는 거, 그쵸? 그게 그들의 식사 문화래요. 그래서 거기에 음식들을 놓고 돌려가면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걸 이렇게 가져가는 거. 또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즐겨 먹어요. 멀리 놓인 음식을 집기 편하도록 젓가락의 길이를 길게 합니다. 그럼 중국인이 쓰는 젓가락의 특징 첫 번째, 길이가 길다. 또 기름기가 많은 음식이 미끄러지는 걸 막으려고 젓가락 골을 뭉툭하게 만들었다. 젓가락 골이 뭐예요? 젓가락 골이 뭐야? 젓가락 골? 그 젓가락 보면은 끝에 이렇게 뭐 약간 홈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좀 더 집기 쉽게끔 만들어 놓은, 그게 훨씬 더 뭉툭하게 만들어져 있대. 자, 일본인은 밥을 먹을 때 얘네들은 이렇게 밥그릇을 들고 먹죠. 이렇게 먹지. 한 손으로 밥그릇을 들고 젓가락을 사용해 먹는다. 게다가 독상의 음식 차려, 혼밥 문화가 굉장히 얘네는 크죠. 많죠. 혼밥이 많기 때문에 음식을 차려 먹으러 젓가락이 길 필요가 없다. 생선구이, 생선회, 야채절임 등을 즐겨 먹기 때문에 이런 음식을 집기 편하도록 오히려 젓가락 끝이 뾰족하다. 좀 각각의 대조점들 나와요. 자, 그럼 우리 코리아는 어떠냐? 한국인은 가족이 함께 먹긴 해도 밥상을 따로 차려 먹었기 때문에, 지금이야 같이 먹지만 옛날에는 따로 차려 먹었습니다. 중국처럼 젓가락이 길지 않았다. 또 기름기가 많거나 뭐 해산물을 많이 먹지 않았기 때문에 젓가락 끝 모양이 중국처럼 뭉툭하거나 뾰족하지도 않고, 대신 김치, 깻잎, 콩자반 같이 굉장히 다양한 음식들을 집어야 하죠. 그래서 젓가락 끝을 우리가 납작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 그 쇠젓가락 보면 쇠젓가락은 납작하죠. 쇠젓가락은 이렇게 두꺼운 게 아니라 얇잖아. 우리나라는 이런 것들을 더 잡기 편하려고, 콩 한쪽도 더 잡기 편하려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한중일 3국의 젓가락은 길이와 모양이 다르다. 중국의 젓가락은 뭉툭하고, 일본은 이렇고, 한국은 이렇다. 한중일 3국의 젓가락 가운데 무엇이 더 우수하다고 할 수는 없다. 당연하죠. 문화 간에 뭐 우열은 없으니까.
각국의 식사 문화가 나온 산물이기 때문에 젓가락도 문화다 라고 마무리를 합니다. 마지막은 요약을 하면서 마무리를 짓네요. 이 글에 대한 요약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그럼 이제 드디어 한 장 넘겨서 우리가 같이 한번 형광펜 치면서 중요한 거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설명문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말 그대로 어떤 사실이나 사물, 개념, 원리, 법칙을 설명해주는 글이에요. 그 밑에 내려가면 특성이 있죠. 3번 동그라미 특성, 별표. 설명문의 특성, 별표. 3번 동그라미, 별표. 채윤이가 뒤에 친구 어딘지 좀, 채윤이도 모르니? 여기 바로 첫 번째 부분. 여기에 3번 동그라미 특성이 있어요. 특성. 별표. 자, 당연히 설명해줘야 되니까 이 설명문은 사실 팩트여야 합니다. 사실성 앞에. 즉,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중요하죠. 객관성 앞에. 설명하는 건데 주관적이면 될까요? 글 쓰는 사람의 주관이 개입되면 될까? 안 돼요. 철저하게 배제되어야 됩니다. 즉, 객관적인 공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제일 끝에 있죠, 밑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정보를 전달한다. 세 번째, 명료성 영합해. 간단해야 돼요. 글이 길면 안 읽어요. 문장이 길면 읽기 힘들어요. 최대한 명료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야 되고요. 체계성, 체계적으로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체계적으로 짜임새 있게 조직되어야 합니다. 정의, 정의, 예시, 비교와 대조, 분류고, 분석, 인과는 다 같이 받고 그냥 핵심만 밀치고 넘어갈게요. 자, 정의에서는 대상의 의미 형합해. 예시에서는 구체적인 예 형합해. 자, 비교와 대조에서는 공통점, 차이점 형합해. 공통점이 뭐라고? 비교, 차이점이 대조. 자, 분류와 구분에서는 묶거나 나눌 때 형합해. 묶는 게 분류, 나누는 게 구분. 자, 분석은 이루어진 형합해. 네? 네? 네, 이루어진 형합해. 이루어진 구성 요소, 구성 요소. 마지막 인과는 원인에 따른 결과 형합해. 원인에 따른 결과, 원인과 결과. 다음 장 넘어가면 정전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데 요거는 우리 빈칸을 보면서 같이 볼게요.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오른쪽 페이지. 빈칸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1번. 설명하는 대상은 뭐니, 효주야? 설명하는 대상은 뭐예요? 오 마이 갓. 뭐에 대해서 설명합니까? 이 글은. 젓가락 말고. 정전기죠. 정전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대상이라는 건 뭐에 대해서 설명하는가를 묻는 거야. 뭐에 대해서 설명하는지. 글의 목적은 뭘까? 유리야. 오케이. 정전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 마지막에 뭐 나왔어요? 정전기를 예방하는 방법이 나왔죠. 정전기의 예방 방법. 자, 넘어가도 되니? 지호 썼니? 자, 그럼 지호야, 그 밑에 글의 특징, 제목을 어떤 형식으로? 그렇지, 질문 형식으로. 까닭은? 이런 질문 형식으로 호기심을 유발한다. 왜? 효재 왜? 도와주세요.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 정의, 인과, 예시 등. 채윤아, 설명 방법을 사용해서 정전기를 설명한다. 그리고 그 밑에 3번 우리가 경험해볼 법한 여러 상황을 제시해서 예시로 제시해서 예를 돕는다.
개념을 정리해보죠. 처음에는 겨울이 되면 정전기가 난리다 라면서 어떤 상황들이 발생하는지 예시를 이야기했고, 첫 번째 그 다음에 나온 게 주어는 뭐야? 정전기의 정의, 뭐 개념, 뜻, 의미 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왜 생기는지 까닭, 그 다음에 효제약, 정전기가 효제야,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경우들을 이야기해줬어요 우리한테? 해로운 경우와 이로운 경우를 설명해줬죠. 야, 다음부터 앞에 하지면 안 될까? 어? 왜 매번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다음이 마지막 부분에 예방하는 방법 얘기해줬고, 잘 다스려라 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설명해준 예방 방법을 한번 볼게요. 지효야, 적절한 습도를 유지해라. 그에 대한 예시들로 뭐가 나왔죠? 지유야, easy, 가습기나 어항 등으로 집안 습도를 높이고, 크림을 바르고, 강지, 물을 많이 마시래요. 그 밑에는 합성 섬유로 된 옷보다는 뭐를 넣어서 헹구라고 주어나? 섬유유연제. 얘들아 이거 제발 뭐 피존 다운이 쓰지 마. 틀려. 실제로 있어요. 이 섬유유연제라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피존 다운이로 쓰셨다가 틀리신 분이 계세요 실제로. 알겠죠? 알았지? 섬유유연제 정도 좀 외워두자. 섬유가 유연해진다고. 알았죠? 제발 피존 다운이다. 진짜 땅치고 운다 정말. 합성 섬유 소재 옷보다 유리야, 천연 섬유 소재 옷을 입으면 훨씬 더 정전기를 잘 다스릴 거다. 빛은 물에 적셔라. 또 도연아, 자동차 문을 열기 전에 손에 뭘 불까요? 입김을 불어요. 또는 톡 건드렸다가 잡으래요. 다음 장. 자, 이제 설명 방법을 한번 적어봅시다. 첫 번째, 겨울만 되면 난리다. easy. 예시, 그쵸? 예시. 그 다음에 정전기란, 채윤아, 정의, 좋구요. 실생활에 쓰는 전기가 흐르는 물이면 전류가 없어서 위험하지 않다. 그러니까 전기가 흐르는 물이면 정전기는 흐르는 물이 아니다. 뭐에 대한 설명? 어떤 설명 방법? 대조에 대한 설명 방법이죠. 대조. 우린 비교와 대조를 좀 나눌게요. 대조로 씁시다. 대조. 물론 이 안에 뭐도 있다? 비교도 있었다. 전기든 정전기든 둘 다 뭐다? 전기다. 그쵸? 전기다. 자, 정전기가 생기는 건 마찰 때문이다. 인과, 그렇죠. 이유, 원인과 결과 때문이다.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지호야. 와우. 와우. 이루어져 있다. 뭐야? 이루어져 있다. 분석. 그렇죠. 구성되어 있다. 분석. 자, 전자를 쉽게 잃는 게 있고 쉽게 얻는 게 있다. 예를 들어, 효주야, 예시. 자, 또 예를 들어, 발화점이 낮은 기름 종류를 운반하는 유조차, 해롭다. 효체야, 예시. 그렇죠. 복사기는 정전기가 이로운 경우 중에 대표적인 제품이다. 주어나, 예시. 적절한 습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유리야, 예시. 섬유유연제 넣으면 줄어든다. 채윤아, 예시도 되고요. 또 마지막에 보면 때문이다 했으니까 뭐도 돼? 인과도 가능하죠. 인과.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설명 방법이 한 문장에 무조건 하나만 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지금 본 것처럼 마지막 거 보면은 우리가 예시라고도 쓸 수 있고 인과로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제발 당부드리는 게 뭐냐면 다른 보기들과 좀 제발 같이 보세요. 다른 보기들. 예를 들면 내가 1번 뭐야 이거? 내가 1번부터 5번까지 지문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5개의 문장이 나와서 다음 중 다른 설명 방법을 고르래. 다른 거.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골랐어. 1번을 보니까 예시야. 2번도 보니까 예시야. 근데 3번은 내가 보니까 구분인 거 같아. 구분이야. 4번도 예시야. 근데 마지막 게 정의야. 그럼 너네 이런 만약 뭘 정답으로 고를래? 이러면 이게 정답이에요. 왜냐면 내가 지금 구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볼게. 자, 동물은 아까 얘기한 거 포유류, 조류, 뭐 양서류 있다. 우리 이게 지금 아까 구분이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구분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거 뭐도 가능할까요? 동물에 대한 예시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치? 그래서 구분인 것 같은데 만약 다른 게 너무 달라. 누가 봐도 너무 달라. 제발 다른 보기들과 같이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설명 방법이라는 게 1차적 설명 방법, 2차적 설명 방법이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구분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건 1차적 설명 방법. 2차적인 설명 방법으로는 예시라고도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어떤 거를 의도하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파악하는 연습이 되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른쪽 OX 넘어올게요. 1번.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는 전기가 흐르는 물이라면 정전기는 높은 곳에 고여있는 물과 같다. 도현아 맞니? 예. 네, 맞죠. 5. 정전기는 주로 물체의 표면에 존재하므로 그 사람의 피부 상태에 따라 정전기의 발생 정도가 달라진다. 유리야? 네, 맞고요. 정전기는 해로운 면도 있지만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데에도 이용되고 있다. 지유야 맞니? 강지? 네, 맞죠. 정전기가 잘 발생하는 사람은 나일론, 아크릴, 폴리에스터 같은 합성섬유에 대한 옷을 입는 것이 정전기 예방에 효과적이다. 주원아? 여기서 죽어요. 이러면은 진짜로 죽어요. 직접적적적 죽습니다. 자, 5번. 정전기란 전하가 효주야. 정지 상태로 있다. 정전기는 전자를 쉽게 주고받을 수 있는 효제야. 네? 오 마이 갓. 정전기는 뭐에 의해 생긴다? 뭐 때문에 생긴다? 마찰 때문에 생긴다. 마찰. 이지. 습도가 높으면 공기 중에 수분이 지우. 뭐가 흘러갈 수 있는? 뭐가 흘러갈 수 있는? 전하가 흘러갈 수 있는 도체 역할을 한다. 전하. 쉽게 잃는 것부터 쉽게 얻는 것까지 지효야. 대전열이라고 부른다. 자, 이제 3-2 가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문제 조금 넘어가 보면 이번에 머리카락과 관련된 질문이 있을 거예요. 머리카락. 요것도 내용 자체는 고쳐쓰기란 단어이긴 해요.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 문제에서 이 안에서 설명 방법을 찾으라고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또 지문 한번 같이 보면서 뭐 설명 방법이나 이런 것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물론 고쳐쓰는 내용도 같이 한번 볼 거고요. 자, 머리카락을 자를 때 통증이 느껴지면 어떻게 될까? 오늘 참 많이 나오네요. 질문. 왜 한다? 왜 한다? 흥미유발, 호기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한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의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다닐 것이다. 안 자르죠. 아픈데 왜 잘라? 그리고 아침마다 긴 머리를 정리하느라 몹시 바쁠 것이다. 여성분들 공감하지 않나요? 아침마다 아주 죽겠죠? 그쵸? 다행히 머리카락을 잘라도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다. 머리카락은 죽은 세포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제 묻지 않아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땡큐.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너네 알고 있었어? 머리카락이 죽은 세포인 거? 그렇대. 모르잖아. 우리랑 제일 가까이 있는 건데도 몰라요. 그런 사람이 많대요. 아니 많지 않대요. 뭐래?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대요. 늘 함께 있지만 전혀 잘 모르는 머리카락. 그래서 나는 머리카락에 관해 알아보았다. 머리카락이란 깡씨? 네? 네, 정의. 머리카락이란 머리에 난 털의 낱개를 말한다. 머리카락은 모양에 따라, 야 밑줄, 모양에 따라 직모, 파상모, 충모. 자 이거 뭐야? 구분. 그렇죠. 왜 머리카락에 뭘 물어본 거야? 종류를 물어본 거잖아. 머리카락의 종류. 직모는 뭐래? 직모는 고든 모양의 머리카락이다. 그럼 이건 뭘까요? 이건 무슨 설명 방법? 직모는 뭐다? 정의죠. 직모. 자, 직모인 사람. 그러니까 우리 선임 안에서 생머리인 사람. 응, 생머리. 생머리? 아, 파마에서 그런 거구나. 생머리. 자, 모낭이 일직선으로 되어 있어서 머리카락이 곧게 나는 거다. 파상모는 물결 모양의 머리카락이다. 자, 불편하지 않아요? 저 뒤지게 불편해요. 뭐가 불편해요, 지금? 물? 홀리 쉣! 뭐야, 물? 뭐가 맞는 말이야? 결이죠. 자, 그 물결 모양의 머리카락.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반곱슬. 반곱슬인 사람 손? 저요. 네, 저도요. 비스듬히 누워있어서 머리카락이 휘면서 자란다. 충모는 꼬불꼬불하게 말려있는 모양의 머리카락. 지금 얘기한 직모, 파상모, 충모 전부 다 이게 뭔지를 얘기했으니까 전부 다 뭐다?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자, 완전 곱슬이다. 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안에. 모낭이 안쪽으로 오목하게 휘어 있어서 고불고불한 모양으로 자란다. 모낭의 모양에 따라 머리카락의 모양이 달라진다. 자, 그럼 마지막 문장은 또 뭘까요? 모낭의 모양 때문에 머리카락의 모양이 달라지는 거네? 인과죠. 인과야, 인과. 자, 이번엔 보니까 머리카락은 크게 모수질, 모피질, 모표피 세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번 머리카락은 크게 모수질, 모표피, 모피질, 모표피 세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성되어 있는 거니까 지호야 뭐니? 그쵸. 분석. 네. 구성되어 있는 거니까 구성 요소에 대한 얘기죠. 구성 요소. 모수질은 머리카락의 중심에 있는 빈 공기층을 말한다. 모피질은 모수질을 감싸고 있다. 멜라닌 색소가 있다. 자, 그럼 요거는 뭐야? 모수질은, 모피질은, 또 뭐예요? 정의. 각각의 정의들 나오죠. 그리고 멜라닌 색소가 들어있다. 그 양에 따라서 머리카락의 색깔이 결정된다. 그렇죠. 인과. 이게 좀 눈에 보여? 눈에 좀 들어오길 바래. 모표피는 마찬가지로 정의. 머리카락의 바깥침으로 외부 자극으로부터 머리카락 내부를 보호해준다. 머리카락이 상했다고 하는 건 2층에 손상되었음을 의미한다. 평소 자신에게 맞는 샴푸를 사용하여 머리카락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해? 필요해요, 이 문장? 아무런 쓸모짝이 없죠. 삭제합시다. 대충 눈치 채겠지만 이거 바꾸기 전에 거예요. 일부러 바꾸기 전에 거로 가져온 거야. 바꾸기 전에 거. 앞에서도 뭐를 안 한 것 같은데 우리? 생각해보니까 그 머리카락 이란 부분 있죠. 머리카락 이란. 우리 그 부분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머리카락 이란이라는 부분을 네 번째 줄인가요?
하나, 네 번째 줄 맞지? 자, 알아보았다. 머리카락이랑 그럼 이제 다른 내용 시작이잖아. 얘는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문단에 대한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이 표시가 바로 문단을 구분해라는 표시야. 문단 구분. 문단을 구분하세요. 의 표시입니다. 문단 구분. 문단 나눠라. 문단을 나눠라. 자, 다시 내려가 볼게요. 이제 머리카락은 우리 몸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럼 뭐에 대해서 얘기할지 나오겠네. 머리카락의 기능. 먼저 머리카락은 각종 노폐물을 배출한다. 수은이나 비수와 같은 중금속이 몸에 쌓이면 위험해요. 머리카락은 이런 성분들을 끊임없이 두피 밖으로 배출합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 필요해? 이거 자체가 필요해? 필요 없어? 치워 버려. 그냥 버려. 필요 없어. 문단 삭제하세요. 전혀 연관성이 없죠. 갑자기 왜 미세먼지 머리카락 얘기인데 쓸모없지. 지우시고요. 또한 머리카락은 우리의 뇌를 보호한다. 한 사람의 머리에는 약 10만 가닥 정도의 머리카락이 있다. 이 많은 머리카락이 두개골을 감싸 뇌가 받는 충격을 완화해준다. 그런데 두피의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내려가지 않도록 뇌를 안전을 시켜준다. 뭐가 이상하지 않아요? 또? 뭐가 이상해요? 그런데가 아니라 뭐가 들어가야 돼? 그리고가 들어가야죠. 그리고 또는 뭐 또한 같은 게 들어가야지. 실제로 우리 그 탈모인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 좀 없으신 분들이 실제로 뇌진탕 확률이 훨씬 높대요. 실제로. 너네 이거 비웃으면은 큰일 나. 비웃으면 안 돼. 알았지? 내가 다 신고할 거야. 비웃으면. 실제로 그렇대. 안쓰럽게 쳐다봐도 조금 그래요. 그냥 쳐다만 보세요. 쳐다도 보지 마세요. 알겠죠? 쳐다도 보지 마세요. 그냥 그렇구나 하세요. 안전하게 뇌를 지켜준다. 지금까지 머리카락의 종류, 구조, 기능에 관해 알아보았다. 잘라도 아프지 않고 살아 움직이지도 않는 머리카락이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쑥쑥 자란다. 우리 몸을 보호하고 있다. 이처럼 머리카락은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다. 마지막에 강조하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따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어떤 것들이 수정되면 좋을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밑에가 이제 수영인데요. 더 쉬워요. 최근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가 시간을 활용하여 로 시작하지 않지 너네 교재. 보니까 수영은 손과 발을 사용하여 물 위나 물속을 자유롭게 이동 또는 정지하는 운동이다. 이거 뭐야 그러면? 첫 번째 줄은? 정의죠. 정의. 수영의 정의. 대표적인 수영 방법에는 크롤, 평영, 접영, 배영 등이 있다. 수영의 종류죠. 그치? 그러면 구분이지. 구분. 또는 뭐도 된다? 예시도 된다. 예시도 된다. 자, 크롤은 엎드린 자세로 팔을 들어 올려 번갈아 휘저으며 발차기 하는 수영법이다. 정의. 그쵸? 정의. 이게 바로 여러분들 알고 있는 자유형입니다. 자유형.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렇게 하는 거. 자유형. 그 다음에 평형. 개구리처럼 물과 수평을 이룬 상태. 접영. 나비 접자를 사용해서 나비가 나는 모양을 닮았다. 이렇게 팔 두 팔로 이렇게 휘젓는 거. 두 팔로 휘젓는 거. 그 다음에 또 뭐였죠? 마지막으로 배영은 유일하게 뒤로 누운 자세에서 양팔을 번갈아 회전한다. 자, 그렇고 나서 이제 보니까 제가 요거를 지금 여기다 넣어놨어요. 우리의 시작은 여기부터야. 앞에는 원래 이런 내용이 있었대. 근데 이게 왜 없어졌을까? 내가 하고 싶은 건 수영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거야. 앞에 우리의 건강이 높아져서 뭐 어떻게 하면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라는 게 추가됐대. 왜? 왜? 우리 글을 쓸 때는 글에 뭐가 필요합니까?
서론이 필요해요. 서론. 인트로가 필요하다고. 그냥 무작정 수연이라 이러고 빡 박으면 당황해요. 인트로가 필요해. 인트로. 그래서 서론을 추가해줬습니다. 이게 지금 고쳐쓰기를 한 거야. 이게 한 거야. 알겠죠? 여러분들 책에 있는 건 고쳐쓰기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앞에 있는 게 한 거야. 고쳐쓰기를. 그리고 나서 이제 수영은 들어가니까 우리 여기서 또 문단을 한번 나눠줍시다. 알아보고자 한다 하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제 첫 스타트에 요 표시를 해두면 되겠죠. 이거는 문단을 나눠준 거다. 미미 나눠준 거다. 그래서 수영법이다 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이 안에 정의, 구분을 같이 봤어요. 그렇다면 수영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 나는 초등학교 때까지 수영을 좋아했다. 지워. 필요 없어. 알바노. 지우세요. 필요 없죠. 수영은 물속에서 온몸을 사용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심장이나 폐의 기능을 향상할 뿐만 아니라 근력, 지구력, 유연성 등을 길러주어 신체를 균형 있게 발달시키는 도움을 준다. 그러나가 아니라 또한 또는 그리고가 들어가면 좋겠네요. 물에 대한 공포심을 없애주고 대담성과 침착성을 기르는 띄고 됩니다. 기르는 데 도움을 준다. 진짜예요. 수영 좋아요. 수영하세요. 적극 권장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나도 운동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할 것이다. 하지만 이를 실천에 옮기는 것은 쉽지 않다. 용기 내어 찾아가서 해봐라. 오케이. 여기 이제 수영에 대한 지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한 장 또 넘기면 귀하신문이 있는데 요거는 혹시 들어간 학교 손. 귀하신문 들어간다. 정자, 신백향. 자, 요거는 제가 따로 해드릴게요. 따로. 자, 넘어갑시다. 좀 길어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아까 봤던 페이지와 비슷한 정리가 되어 있는 페이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귀하신문이다. 따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 설명하는 글쓰기의 과정이 나와요. 별표. 설명하는 글쓰기의 과정. 별표. 자, 만약 너네가 글을 쓰려면 그냥 무작정 글을 쓰면 되는 게 아니라 각각 단계가 있대. 제일 처음에 뭐 하래요? 뭐 하래? 계획하래. 그럼 뭘 계획해? 설명 대상 밑줄, 글을 쓰는 목적 밑줄, 예상 독자 밑줄을 계획합니다. 내가 뭐에 대해서 설명할 건지, 왜 설명할 건지, 누구에게 설명할 건지를 정하래요. 당연히 뭐에 대해 설명할지 정하는 거고, 왜 설명하는지도 정해야 되는 거고, 뭐 막말로 정전기처럼 예방 방법을 얘기할 건지, 아니면 수영이 좋다라는 걸 홍보할 건지, 아니면 뭐 머리카락처럼 너네가 잘 모르는 정보를 내가 정말 정보 전달을 할 건지 정하래. 왜 하는지도. 그럼 예상 독자는 왜 정해요? 예상 독자에 따라 뭐가 달라질까? 글의 수준. 그쵸? 즉 어휘의 수준이 달라져요. 내가 초딩들 데리고 뭐 이렇게 뭐 완화되어 이렇게 얘기하면 이 새끼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이 새끼들 못 알아들어. 그럼 그런 말 쓰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설명을 할 건지 미리 예상 독자를 정해야 한다고. 중요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뭐 하래? 내용을 마련합니다. 자, 다 집어치우고 제일 끝에 괄호 열고 쓰세요. 자료 수집. 내용 마련하기는 자료를 수집합니다. 긁어 모아요. 일단 온갖 걸 다 긁어 모아. 그러고 나서 긁어 모으면 그거 가지고 이게 정리를 합니다. 그렇게 정리해서 세 번째 단계 뭘 합니까? 내용을 조직합니다. 자, 뭐 하는 거냐? 그 옆에 밑줄 개요를 작성. 그 앞에 개요를 작성. 개요를 짜요. 그리고 그 옆에 또 옆에 설명 방법을 사용할 것인지 생각. 어떤 설명 방법을 쓸 건지 정합니다. 여기서 내가 정의를 써야지, 여기서 내가 예시를 써야지, 여기선 인과를 써야지를 정한대요. 그럼 이제 다 개요 짰어. 뭐해?
개요 다 짜면 뭐예요 이제? 표현하기 글을 씁니다. 표현하기 글을 써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고쳤습니다. 자, 그 얘기인 즉슨 뭐냐? 한 번에 완벽한 글을 쓰는 게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불가능합니다. 여러 번의 고쳐쓰기를 거쳐야지만 완벽한 글이 나와요. 한 번에 완벽한 글을 쓰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인 짓이에요. 오케이? 자, 설명하는 글의 구성 밑줄 처음 중간 끝. 아까 얘기한 서론 본론 결론이죠. 처음 중간 끝. 처음에는 설명 대상 뭔지, 설명하는 이유 뭔지, 중간에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요. 마지막에는 요약, 정리 또는 당부회화를 전하기도 한다. 자, 3번 별표. 고쳐쓰기를 할 때 고려해야 할 점 별표 중요합니다. 맨 밑에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사실상. 자, 고쳤을 때 그냥 무작정 고치는 게 아니라 수준별로 고칩니다. 제일 먼저는 큰 개념부터 글의 전체를 보고 고쳐요. 그럼 글 전체에서 고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자, 먼저 밑줄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 예를 들면 우리 아까 그 미세먼지 얘기한 거, 머리카락에서 미세먼지 아무런 쓸모짝이 없죠. 지워요. 또 글의 짜임이 적절한지, 그러니까 서로 처음 중간 끝이 잘 돼 있는지, 그 다음에 뭐 추가할 내용이나 보조자료 없는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거 형광펜 제목. 이것도 머리카락도 원래 보면 제목이 그냥 머리카락이라고만 나와 있어요. 그게 재미가 없어서 바꿨대. 뭘로 바꿨어? 뭘로 바꿨더라? 제목이 뭐였지? 머리카락 얼마나 알고 있니였나? 뭐 그런 제목으로 바꿨죠. 질문하는 형식으로 좀 더 흥미를 끌 수 있는 제목을 바꾼다. 제목을 바꾸는 것도 어떤 수준이라고? 글 전체 수준이라고요. 집중 좀 할래 주희야? 집중 좀 해. 집중 좀. 글 전체 수준이라고. 두 번째 문단 수준. 뭘 바꾸냐? 문단에서 이제 글 다 봤으면 각각의 문단별로 봅니다. 그래서 문단에서 벗어난 것도 없는지, 또는 밑줄 앞뒤 문장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 문장과 문장 그런데 그리고 같은 거 접속 부사를 잘 써줬는지. 자, 그럼 문단에서도 고칠 게 없어요. 그럼 이제 각 문장별로 봅니다. 또는 단어를 봅니다. 문장을 먼저 보겠죠. 문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문장의 의미가 분명한지, 뭔가 중의적이지는 않은지, 그리고 길이가 길진 않은지. 길면 끊어야겠죠. 길이가 길지 않은지. 그 다음에 문장에서 다 고쳤으면 이제 단어를 봅니다. 소위 맞춤법 맞게 했는지, 띄어쓰기 맞는지, 또는 예상 독자가 뭐가 들었을 때 또는 읽었을 때 이해할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겠죠. 이런 단계로 고쳤습니다. 다음 장.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머리카락에 대한 내용이고요. 밑에 머리카락에서 고친 거, 맨 밑에 머리카락에서 고친 거 한번 볼게요. 요즘 문제가 라는 거 쓸데없으니까 내용 지운다. 제목을 바꿨다. 얼마나 알고 있니?로 수정했다. 그 다음 그 밑에 문단 수준이면 평소 자신에게 뭐 하는 것이 좋다 라는 거 쓸데없으니까 지운다. 그리고 그런 데를 그리고로 고친다. 다 문단 수준, 접속부사. 무엇을 보호하는지 알 수 없으니까 우리의 뇌를 보호한다라고 추가해준다. 또는 두피 밖으로 두피 띄고 밖으로라고 띄어쓰기를 고쳐준다. 문장이나 단어 수준에서 고쳐쓰기를 하는 것들, 지금 어떤 걸 고쳤는지 같이 본 겁니다. 오른쪽 빈칸 채웁시다. 1번 설명한 대상 뭐라고? 뭐에 대해서? 머리카락에 대해서. 머리카락. 그래, 목적 머리카락의 특성과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서. 머리카락은 이렇게 종류가 있고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또 이런 기능들을 한다 라는 걸 설명해 줬죠. 처음 부분에 뭘 제시했다 효재야? 아, 너 머리카락 안 들어가죠? 처음 부분에 뭘 제시했다 효재야? 질문을 제시해서 호기심을 유발한다. 정의, 분류, 구분, 분석 등 다양한 차유나
설명 방법을 사용해서 설명했다. 또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그림 자료를 통해서 독자의 이해를 돕습니다. 그 머리카락 종류나 구성 요소 설명할 때 그림이 등장해요. 그리고 우리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죠. 아, 이게 이거구나. 이게 모수질, 모피질, 모표피구나. 이해하기 쉬워요. 그 다음에 2번. 늘 함께 했지만 정작 잘 모르는 주원아. 머리카락. 도현아. 머리카락의 의미, 뜻, 개념, 정의 다 맞아요. 그리고 2번. 머리카락의 지효야. 종류 좋습니다. 직모는 고든 모양의 머리카락. 화성모는 물결 모양의 물결 아니야. 근데 발음은 물결이 맞죠? 정확한 발음은 물결이 맞습니다. 쓸 때는 물결. 그 다음에 꼬불꼬불 말린 게 충모. 자, 3번 머리카락의 구성 또는 구조 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중심층을 뭐라 한다 강지? 모 수질. 그거 가오나신 줄 알았네. 모수질. 그 다음에 모피질은 머리카락의 중간층이라고 표시를 하고요. 모표피는 머리카락의 바깥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지호야. 이제 뭐에 대해서 얘기하니? 머리카락의 기능에 대해 얘기합니다. 각종 뭘 배출한다? 노폐물을 배출한다. 그거에 대해 예시로 이제 중금속도 예시를 들었던 거고요. 또 뭘 보호한다? 뇌를 보호한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없으면 안 된다. 자, 밑에 3번 주어나 쩍쩍쩍 읊어주세요. 정의. 종류니까 구분. 마지막 분석. 구성 요소니까 분석. 정의, 구분, 분석. 자, 글쓰기 과정 중요하다 했죠. 효재야, 이건 들어간다. 1번 계획하기. 뭐한다? 뭘 계획한다? 응? 뭐를 계획한다? 세 가지 얘기했는데 그 주제, 그러니까 설명 대상을 정하고요. 설명 대상, 내가 뭐에 대해 설명할 건지. 내가 지금 일부러 계속 설명 대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보기에 이걸로 나와. 설명 대상이라고 나온다고. 주제 이런 말로 안 나와요. 설명 대상을 정하고요. 또 예상 독자를 정하고 또 뭘 정한다? 글을 쓰는 목적을 정한다. 설명 대상, 목적, 예상 독자 이 세 개를 정하는 게 계획하기. 그 다음에 무슨 단계? 내용 마련하기 단계. 자료를 수집한다. 그리고 내용 조직하기에는 뭘 한다? 지호야. 뭐 한다?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 채윤아 뭐하니? 개요를 작성합니다. 개요를 짜요. 그리고 설명 방법을 정합니다. 그리고 표현하기 글을 쓰고요. 마지막 고쳐쓰기. 말 그대로 고쳐씁니다. 이 고쳐쓰기는 5번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보죠. 글 전체 수준에서 볼 때는 뭐에서 벗어난 내용?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은 없는지, 짜임새가 있는지, 또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가할 건 없는지, 제목이 충분히 흥미를 끄는지를 보는 것까지가 글 전체 수준. 그 다음은 무슨 수준? 도현아?
문단 수준에서는 문단 내에서 벗어난 내용 없는지 문장끼리 연결이 괜찮은지 다 왔으니까 좀만 더 버텨볼래요 제발. 마지막 문장이나 단어 수준에서는 문장 뜻, 길이, 빠진 글자, 띄어쓰기 그리고 독자의 수준에 맞는 단어를 사용했는가를 보는 게 설명 글을 쓰는 과정. 자 오른쪽 넘어와서 마지막 OX하고 마무리합시다. 우리가 흔히 곱슬머리라고 부르는 머리카락은 파상모로 비스듬히 누워있는 거다. X 충모입니다. 충모. 파상모는 곱슬머리예요. 완전히 오목하게 휘어있는 거. 모피질에는 멜라닌 색소가 들어있는데 그 양에 따라서 색깔이 정해진다. 네 맞습니다. 자 머리카락은 우리 몸에서 피를 순환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면 그럴 리가요. 탈모인들은 죽겠네요. 그쵸? 불가능하죠. X입니다. 한 사람의 머리에는 약 10만 가닥 정도의 머리카락이 있는데 이 많은 머리카락이 두개골을 감싸 뇌가 받는 충격을 줄여준다. O. 뇌를 보호한다. 자 5번 머리카락이란이니까 지호야. 정의 6번 직모, 파상모, 충모, 효제야. 이건 종류야 요소야? 생머리, 반곱슬, 곱슬은 종류야 요소야? 종류면 뭐야? 네 구분이죠. 모수질, 모피질, 모표피 이게 구성 요소네 지효야? 분석입니다. 자 요까지가 우리가 본 3단원이고 한 장 넘기면 어휘 나와있죠. 어휘 요 어휘만 같이 한번 후딱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1번 설명에 대한 건 2번이죠. 너무 쉽죠. 고쳐쓰기는 1번이고요 자 2번 내려올게요. 1번 무엇은 무엇이다의 형식. 정의 구체적인 예를 드는 거. 예시 공통점이나 차이점. 비교와 대조. 묶거나 나눈다. 분류와 구분. 여러 부분을 이루어진 대상을 설명하는 거. 분석, 원인과 결과, 인과. 오케이. 자, 그 밑에 기운이나 힘 따위가 성에서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는다. 별만 되면 정전기가 기승을 부린다. 이런 단어의 뜻. 그 다음에 일정한 정도. 그래서 한도 이상의 전기가 쌓였을 때 그래서 카드 한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카드 한도 초과. 열 또는 전기의 전도율이 큰 물체를 도체라고 합니다.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 가열할 때 불이 붙어 타기 시작하는 최저 온도를 발화점이라고 하고요. 털집 모낭이라고 합니다. 모낭. 안에서 밖으로 밀어내보낸다. 배출한다 라고 하죠. 배출한다. 자 심지어 친구의 손을 잡을 때 정전기가 튀어요. 위죠. 위 튀어요. 행구단은 어이야 아이야? 어이죠. 행구단은 어이예요. 늘 여뜨려요. 늘 어뜨려요. 늘 어뜨리고요. 누워요. 누어요. 워죠. 뭐야? 히읗 발음대로 하지 마시고 3번은 넘어가겠습니다. 가로 세로 퀴즈는 궁금하시면 해보시면 제가 다 불러드릴게요. 이따가 이렇게 하면 3단원 종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풀이를 시작할게요.